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3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노이 미북 회담을 흔든 볼턴 보좌관, 북한 선제 공격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의 분명한 간극만 확인한 채 순식간에 그 막을 내렸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되씹으면서 어떤 이는 절망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안에서 희망을 잃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회담을 트럼프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이 아닌 볼턴 보좌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의 대결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결정적 순간에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의 조건을 들고 나와서 회담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회담을 결렬시킨 장본인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작년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회담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볼턴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제대로 발휘되었다고 감탄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수령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의존하는 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2016년 공화당의 냉대 속에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치고 대선을 승리로 이끈, 그리고 공화당의 빚진 것 하나 없는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의회를 의식하고 공화당 중진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미국은 사람이 아닌 철저히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국무부, 국방부, CIA 등 주요 외교안보 부처의 정책을 조율,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A안, B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이래 집권 3년차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에서 예전과 달리 대부분 정답을 고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볼턴 보좌관이 전임 맥마스터 보좌관보다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은 그가 과거 법무부, 국무부 및 유엔 대사 경력을 통해서 유관 부처를 완전하게 조율하면서 대통령을 가르치려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설득해서 정답을 고르도록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 기인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예일대 법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로펌 변호사 출신의 볼턴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능수능란합니다. 군인 출신의 전임 맥마스터 보좌관이 좌충우돌하면서 자기 목소리 내기에 바빴다면 볼턴은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배후에서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역할을 선호합니다. 작년 12월 말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떠난 지금 볼턴 보좌관의 위상에 대적할 만한 인물은 백악관에서도 그리고 내각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볼턴 보좌관과 쌍벽을 이루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볼턴 못지않은 강경파로서 서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지금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행정부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트로이카 체제가 작동하고 의회에서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톰 코튼 상원의원, 인홉 상원 군사위원장이 또 다른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미국의 최대 위협 국가로 꼽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내분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 즉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미국에게는 베네수엘라나 북한이나 큰 맥락에서 본다면 좌파 권위주의 독재 국가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24.9%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리 방법만이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3년차를 맞아서 볼턴 보좌관을 비롯한 네오콘은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번 하노이 미북 회담은 이미 결렬이라는 결과를 잉태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오콘 세력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일부 폐기라는 두루뭉실한 조치를 받고 대북 해제를 전면 해제하고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설 의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확한 목표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과에 반발해서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한다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시험 발사 등의 악수로 맞대응할 경우에 미국은 북한 폭격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소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작년 2월 28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법률적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작년 4월 초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기 직전에 쓴 글이니까 불과 1년 전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선제 공격의 법률적 전제가 되는 급박한 위험, 즉 imminent threat을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볼턴은 북한에 대해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의 갭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순간이 아니라 ICBM을 보유하는 바로 그 순간 미국은 핵무기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제 공습의 대표적 사례로서 이스라엘의 이락 및 시리아 원자로 파괴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81년에는 이라크 오시락 원자로를 파괴했고 2007년에는 북한이 시리아에 건설한 원자로를 선제 공습을 통해서 파괴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볼턴의 핵시설 선제 공습론은 어제 오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볼턴은 2015년 3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스라엘의 이락 및 시리아 원자로 공격과 같은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만 필요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물론 한국도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신중하고 세밀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2003년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락 침공을 강력 지지했던 볼턴, 그리고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네오콘의 기수 볼턴 보좌관의 대북 시각이 작년 4월 백악관 입성 후에 본질적으로 바뀌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볼턴 보좌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종 조율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 그리고 작년 12월에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즉 INF 탈퇴 선언, 그리고 금년 2월에 시리아 내 미군 철수계획 철회 등 중국과 이란, 터키 등 미국 국익에 위협이 되는 국가 및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주장을 거의 모두 관철시키는 막강한 파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 및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및 동북 안정을 저해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할 경우 과연 어떤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게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1월 5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미국의 북한 공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이 스텔스 항공기 및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서 제한적이지만 대규모 기습 선제 폭격을 통해서 북한 핵 전력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열대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서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영공 깊숙이 진입시킵니다. B-2 스텔스기는 벙커버스트의 끝판왕격인 GBU-57 1발과 GBU-31 JDAMS 8발을 장착하고 출격합니다. GBU-57은 13,600kg, 즉 거의 14톤에 해당이 되고 GBU-31은 900k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즉, 10대의 B-2 스텔스기와 출격해서 10발의 GBU-57 MOP와 80발의 GBU-31 JDAMS를 북한의 G부 및 핵시설, 핵무기 보관 장소를 향해서 발사합니다. 이 중에서도 GBU-57은 거의 14톤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의 폭탄으로서 강화 콘크리트 60m를 뚫고 들어가서 적의 지휘소를 날려버릴 수 있는 벙커 버스터입니다. 핵무기를 제외하고서는 재래식 무기로서는 지상 최강의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B-2와 함께 24대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각각 2발의 GBU-32 JDAMS를 장착하고 북한 내 목표물을 공격합니다. F-22는
고정 목표에 대한 사정거리 110km, 그리고 이동 목표 사거리는 74km를 보이고 있는 GBU-53 8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 지하시설을 감안해서 120kg짜리 GBU-53보다는 파괴력이 훨씬 뛰어난 450kg짜리 GBU-32 폭탄 2발을 장착합니다. 이로써 북한 영공을 자유롭게 휘저을 수 있는 B2 스텔스기와 F-22 랩터의 공격만으로도 일단 북한의 핵시설 목표 138개가 파괴됩니다. B2와 F-22의 1차 공습에 이어서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이 북한 해안에서 각각 154발씩 총 300여 발의 BGM-109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기에 7함대 소속의 구축함과 순양함에서 또다시 300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600발 이상의 BGM-109 토마호크 미사일이 북한 전역에 고정식 목표 및 이동식 목표를 향해서 발사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북한의 목표 중에서도 약 200km 추정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가장 파괴하기 어려운 공격 목표입니다. 그러나 B2와 F-22에서 발사되는 138개의 폭탄과 잠수함과 수상함에서 발사되는 600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대부분의 공습 목표가 한 차례 이상 공격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북한 핵물질 및 핵무기, 발사 수단의 숫자 및 위치, 그리고 지하 갱도화 등 보호 수준에 대한 아주 세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결국 재래식 폭탄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 중인 B-61-12 등 소형 핵을 동원해서 북한의 보복 공격 능력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B-61-12 소형 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2012년부터 B-61-12 핵폭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B-2, F-15 이글 및 F-16, F-35 및 B-21 차세대 전략 폭격기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B-61-12는 15킬로톤의 위력을 보인 히로시마 원폭의 50분의 1에 불과한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까지 목표에 따라서 파괴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핵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작년과 달리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B-61-12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방사능 낙진 피해가 적어서 도시 단위 파괴를 목표로 하는 ICBM 등 전략 핵과 달리 사용 가능한 작은 핵이라는 인식이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B-2 스텔스기는 20대, F-22 랩터는 1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 2대가 짝을 지어 움직이는 B-2 스텔스기는 스텔스 기능이 없는 재래식 폭격기 75대와 맞먹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1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세대의 B-2기를 전진 배치한 데 이어서 작년 8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 동안 세대의 B-2기를 미 본토에서 직접 하와이 히캄 기지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F-22 랩터의 호위를 받으며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목표물에 폭탄을 투하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본토인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B-2가 하와이까지 날아와서 훈련에 참여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심지어 실전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서 핫핏 재급유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핫핏은 조종사가 기체에서 내리지 않고 엔진을 끄지 않은 채로 그대로 주유 및 무장을 재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항공기의 지상 체류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출격 횟수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B-2와 F-22의 하와이 합동훈련은 중국과 북한 등 동북아시아 공격 목표를 상정한 훈련입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을 군사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의지와 그 능력을 배가했습니다. 2019년의 미국은 2018년의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북한이 이제까지와 같은 구태의하는 핵협상 전략으로 미국을 기만하고 한국을 위협해서 핵무기 포기 없이 제재 완화의 단물을 빨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군사적 옵션 검토를 그리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3월 3일 볼턴 보좌관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몰로 독트린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6년 전인 2013년 11월 8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주기구 즉 OAS 회의에서 멀로 독트린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존 케리 장관은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선언한 멀로주의를 190년 만에 공식 폐기함으로써 당시 미주기구 회의에 참석한 중남미 국가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었습니다.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는 1823년 12월 2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남북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 열강의 간섭을 거부하는 상호 불간섭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멀로주의는 처음부터 미국의 고립이 아닌 적극적 팽창 정책을 의미했습니다. 즉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 열강의 간섭을 폐지하고 미국의 독점적 우월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의 선언에서 6년도 지나지 않은 금년 3월 볼턴 보좌관이 멀로 독트린으로의 회기를 다시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아닌 백악관 참모가 중요한 외교 방향을 제시하고 나선 것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볼턴 보좌관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바마 시절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던 중남미 지역에서마저 G2로 부상한 중국의 치이고 그리고 지역 열강으로 떠오른 좌파 브라질 정권의 협공을 당하면서 스스로 멀로 독트린 폐기를 선언해야만 했던 무기력한 오바마 시대는 이제 수평선 저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란을 압박하는 트럼프 시대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미국은 이제 미주 대륙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국가를 좌시하지 않고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좌파 정권이 그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3차 미북 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올바른 정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의 도마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어떤 형태의 비핵화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비싼 돈을 들여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B2 스텔스 및 F-22 랩터 등 미국의 값비싼 전략 자산이 당분간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와 별개로 이미 하와이에서 B2와 F-22를 동원해서 실전을 가정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북폭 계획 구상처럼 어느 날 갑자기 2열대의 B2 스텔스기와 24대의 F-22 랩터가 태평양으로 은밀히 집결하는 징후가 포착된다면 그것은 무서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를 싹쓸이할 수 있는 스마트 핵폭탄인 B-61-12가 내년도 2020년이면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제 3차 회담 재개까지 북한에 허용된 시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볼턴 보좌관의 멀로 독트린에는 당근이 아닌 채찍과 몽둥이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널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은하정보부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